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은 소설 서사의 D, 드라이브인데요. 시점입니다. 시점은 포인트 오브 뷰인데 왜 드라이브냐? 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상 시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이 네 가지 시점 분류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19세기 독일 분류로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시점을 분류하는 기준은 아니고요. 프랑스 쪽이 달랐고 러시아 쪽이 달랐고 자, 이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분류가 예외가 없고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채택이 되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의 의문점은 뭐냐면 이것이 분류 방법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설을 실제 쓰는 데 있어서도 좋은 방법이냐. 자, 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은 1인칭 관찰자 시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1인칭 관찰자 시점 쓰세요? 네, 저는 떠오르는 소설이 없어요. 네, 떠오르는 소설이 없고요. 떠오른다 정도면은 위대한 개츠비 정도? 어떤 분은 그 최은영의 쇼코의 미소 이야기도 하시던데 최은영의 쇼코의 미소 같은 경우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라기보다는 쇼코라고 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나와 할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겪었던 그 일본 식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 외에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매우 드물단 말이죠. 요리의 비유를 하자면 레시피를 보고 계속해서 따라하는 사람은 하나의 레시피를 배우면 그 레시피밖에 못 만들어요. 그 사람이 10개의 레시피를 익히려면 하나씩 벽돌을 격파하듯이 전부 다 따로 배워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레시피, 2개의 레시피만 배워도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응용도 가능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실상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아는 것은 쓸데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어떠냐? 네,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더 없어요. 네, 더 없습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제임스 설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제임스 설터처럼 쓸 수 있거든요.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지만 어쨌든 3인칭 관찰자, 그 다음에 1인칭 주인공, 요거는 우리가 알아봐둬야 될 시점이겠죠? 하지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가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는요. 글쎄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작가가 신의 입장에서 모든 인물의 머릿속에 들어간다. 요런 발상이죠. 그런데 사실상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은 18세기 소설에 많고요. 19세기만 가도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의 소설은 정말 많잖아요.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이런 형식보다는 몇 명의 인물만 골라서 그 인물의 머릿속에만 들어가는 이런 형식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한 시점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제한 시점에 사용하는 문장들은요, 우리가 사실상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사용하는 문장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조금만 변형하면 3인칭 제한 시점의 문장이 주인공 시점의 문장이 될 수 있고 주인공 시점의 문장이 쉽게 3인칭 제한 시점의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대부분의 시점 분류는 글쓰기를 하는데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상 객관적인 문장과 주관적인 문장
요 두 가지만 잘 구사하면 여기 있는 모든 시점에 대해서 다 쓸 수 있고 심지어 여기에 없는 시점까지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가실 테니까 구체적인 소설 작품을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황정은의 아무도 아닌이라는 창작집에 실린 양의 미래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1인칭 시점의 소설이에요. 그 1인칭 시점의 소설을 제가 3인칭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그 서점은 낡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지상으로 두 층밖에 되지 않아 납작하고 밋밋한 케이크처럼 보이는 상가 건물의 지하층을 사용하는 가게였다. 지하층 전부라서 비교적 큰 규모였는데 위치가 외졌고 상가 자체가 쇠락해 개점 초반에 손님이 별로 없었다. 서점 주인은 지하로 내려오는 계단 곁에 입식 간판을 세우고 200개나 되는 실내등을 전부 밝혀 영업을 알렸다. 밤이 되면 계단을 타고 번진 지하층의 불빛이 멀리서도 환하게 보일 정도였다. 그 불빛을 보고 가로수 밑을 걸어온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와 책을 뒤적이다가 한두 권씩 사들고 가는 일이 생기면서 손님은 조금씩 늘어갔다. 여기까지 읽게 되면 일단 이 소설의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3인칭으로 볼 수도 있고 1인칭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뒤부터 1인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나는 그곳에서 주로 계산대 일을 보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나라고 하는 주어를 로히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나 한번 보죠. 로히는 그곳에서 주로 계산대 일을 보았다. 이상한가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한가할 때는 장갑을 끼고 서가를 정리하거나 재고 목록을 작성하거나 걸레로 바닥을 닦았다. 그것도 저것도 마치고 나면 계산대로 돌아가 가게 입구를 바라보았다. 맑은 날도 우중충한 날도 6폭짜리 유리 너머에 있었다.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다. 로히는 서점에서 일하는 게 좋았다. 당시엔 그걸 깨닫지 못했지만 그랬다. 지상을 향해 부채꼴로 퍼진 계단을 올라가면 벚나무가 있었고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고 그것에 조명을 비추듯 가로등이 서 있었다. 계속 가볼까요? 로히는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다. 중학교에 다니던 때나 고등학교에 다니던 때를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는 순간들이 먼저 떠오른다. 햄버거 체인점, 패밀리 레스토랑, 도서대여점, 거리에서 전단을 붙인 적도 있었고 주말에 마을 도퉁이에 서서 시식용 새우를 튀겼다. 언제나 일하고 있었네. 로히는 얼마 전에야 그걸 알았다. 이상한가요? 심지어 이렇게 언제나 일하고 있었네 라고 하는 직접 화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로히는 얼마 전에야 그걸 알았다. 이 문장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그 뒤에도 3인칭인지 1인칭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문단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보셔도요.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수치심을 느낀 순간은 한 번이었다. 17살 때로 로히는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아 번화가에 있던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소설의 전편을 전부 다 이렇게 주어만 고쳐도요.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몇 군데만 빼고 나면 주어를 3인칭으로 고쳐도 이 소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3인칭 소설 쓰기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3인칭만 쓰기 위한 문장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인칭만 쓰기 위한 문장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문장과 주관적인 문장을 골고루 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두 개의 문장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분류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거꾸로 3인칭 소설을 1인칭으로 옮기는 것도 주어만 바꾸면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인칭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상당히 페이지를 넘어가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을까? 여기를. 이런 이야기를 로히가 했을까? 자, 이런 어색하죠. 로히가 정말로 했을까? 네, 어색합니다. 네, 둘 가운데 어느 이야기를 했고 어느 것을 하지 않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둘 다를 하지 않았어도 둘 가운데 하나는 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옮길 수 없는 부분들이 이 소설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은 많지 않아요.
한 3개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작가가 왜 이 소설을 1인칭으로 택했는지를 알게 되죠. 결국 모든 문장은 3인칭, 1인칭 공용이지만 어떤 한 부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1인칭으로 반드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인칭을 채택했을 뿐이지 소설 전반을 보았을 때 1인칭 소설과 3인칭 소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특정한 부분에서만 꼭 3인칭이어야 돼, 꼭 1인칭이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그 외의 모든 부분들은 3인칭 문장으로 쓰거나 1인칭 문장으로 쓰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럼 관점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3인칭 시점이냐 1인칭 시점이냐 이게 아니라 객관적인 문장이냐 아니면 주관적인 문장이냐, 자, 이걸로 기준을 바꿔볼 수 있어요. 학교에 돌아간 호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하죠. 왜냐면 열심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열심히라는 말은 주관성이 어느 정도 섞인 말이잖아요. 하지만 다른 문장들을 보면 주관성이 거의 없는 문장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관적인 문장이죠. 내가 했을까? 내가 정말로 했을까? 자,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이어서 심지어는 3인칭으로 바꾸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문장이라고 해서 3인칭으로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주관적인 문장들만 3인칭으로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4가지 문장을 생각할 수 있죠. 매우 객관적인 문장, 자, 주관과 객관이 섞여 있지만 대체로 객관적인 문장, 자, 대체로 주관적인 문장, 그리고 아주 주관적인 문장. 자, 이렇게 4가지로 문장을 크게 분류할 수 있고요. 자, 물론 더 들어가면 다양한 문장들이 나오게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번박하게 4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4개의 문장만 구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4개의 문장을 골고루 잘 섞어서 쓰실 수 있으면, 자, 이 사이를 부드럽게 헤엄칠 수 있으면 어떤 시점에 소설을 쓰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설의 시점은요 2가지밖에 없어요. 뭐 1인칭을 안고 있는 3인칭. 왜 P죠? 3인칭을 안고 있는 1인칭. 자, 이렇게 2가지밖에 없다. 더 중요한 거는 문장이에요. 시점보다 문장이고요. 객관적인 문장, 주관적인 문장, 요 사이를 어색하지 않게 잘 항해를 할 수 있느냐, 자, 이게 가장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점은 없습니다. 문장이 있을 뿐이고요. 문장을 운용하는 수많은 스킬들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시점은 뭐? 드라이브입니다. 포인트 오브 뷰가 아니라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는요, 욕동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사회적인 어떤 욕망과 개인적인 욕망을 오간다,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운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운전의 의미인데요. 바로 이 운전이 중요합니다. 운전이 중요합니다. 소설을 쓸 때는 내가 어떻게 다양한 문장들을 어색하지 않게 부드럽게 커브를 돌려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사실상 시점의 분류는 중요하지 않다. 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매우 수많은 예들이 있으니까요. 루티로이에 오시면 제가 숨 쉬듯이 자유로운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